먼저 치매의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치매는 인간의 뇌에 생기는 병입니다. 실제 치매는 그런 정상적인 노화 과정보다 훨씬 심하고 뇌에 실제 어떤 병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치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 장애는 있었던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도 세세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만났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을 못해서 심지어는 이제 그런 사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났잖아. 그러면 그런 적 없다고. 그런 경우는 치매의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제 뇌에 대해서 알아야 저희가 뇌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할 때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가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고대의 어떤 문헌 같은 걸 보면 여기 이제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뭐 혀의 맛을 알고 이제 뱀한테 물린다거나 혹은 뜨거운 어떤 그런 감각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심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뇌가 하는 기능을 예전에는 심장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같은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제일 숭고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기관이 심장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500년 정도 돼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당시에 이제 뇌를 해부하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1700년대에 일본에서 발간된 문헌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이제 해부학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뇌에 대해서 우리가 해부를 실제로 하면서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되게 알게 되면서 이제 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도 점점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각자의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인지 기능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뇌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뇌의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운동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에. 그래서 운동 피질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실제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혀를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인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제 손가락이 굉장히 미세한 운동을 하고 많이 쓰게 되고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혀나 입이 이제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위는 많은 뇌세포들이 이렇게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담당하는 부위의 비율에 맞춰서 사람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뇌가 이 손에 대해서는 이만큼 큰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 거죠. 뇌의 많은 부분들이. 손과 혀와 입과. 그 다음에 또 손해라는 부분은 아까 나왔던 대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또 직접적인 운동 기능은 담당 안 하지만 여기 이제 서 있는 여성분처럼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상황.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근육들을 조율해줘서 우리가 적정한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감각 기능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만져서 아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뇌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신호들이 다 통합이 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런 그림 그리는 같은 예술 활동, 이제 음악을 하는 예술 활동, 또 이제 시공간을 알고 방향 감각을 아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왜 저기 해놨냐면 멀리서 보시면 꼭 마릴린 monroe처럼 생겼죠. 근데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마 아인슈타인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과 마릴린 monroe 그림을 합쳐놓은 건데요. 천사가 보이나요? 악마가 보이나요? 그죠? 근데 천사를 보기 시작하면 천사만 보이고 사실은 여기 악마가 있거든요. 사이에 이제 박쥐처럼 생긴 악마를 보기 시작하면 악마만 보입니다. 눈에.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 그냥 사람 얼굴은 없습니다. 그냥 꽃입니다. 꽃이고 나비가 하나 있고.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볼 때 사람 얼굴로 본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뇌가 재해석해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만일 그게 안 된다면 뭐 동물하고 비슷하겠죠. 그냥 1차적인 감각에 대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1차적으로만 반응하고.
그 외에 이제 뇌는 또 중요한 기능 중에 언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언어 기능이 있어서 누군가 말을 하면 귀로 들어서 들으면 또 듣는 걸 이해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뇌 안에.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말하는 중추로 신호를 보내줘서 그래서 이제 또 말을 하고 뭐 이런 기능이라든지 그 외에 복잡한 이제 사고 기능, 판단 기능 그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억력 기능도 있죠. 기억력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옆에 있는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담당하는데요. 그 이 부위를 왜 이름을 해마라고 지었냐면 요게 해마죠, 그죠?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보면 해마랑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가 뇌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원인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뇌거든요. 꼭 호두 껍질 생겼다. 호두처럼 생겼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병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해지는 겁니다. 부피가 줄어서 이렇게 위축되는 거죠. 쪼그라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뭐 이렇게 열쇠를 어디다 두고 이제 뭐 잊어버렸는데요. 이런 기억력의 장애, 시공간을 파악 못한다든지 뭐 길을 잃어버리고 공간을 파악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고 쓸 줄 모르게 되고 읽지 못하게 되고 또 이렇게 도구를 잘 사용하다가 도구 다루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예전에는 잘 하던 활동을 못하게 되고 뭐 동계산 같은 걸 못하게 되고 뭐 이런 행동장애들까지 이제 동반되게 됩니다. 치매 위험인자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 직접적인 어떤 병에 의해서 걸릴 수가 있죠. 그 특정 질병, 뭐 뇌혈관 질환 같은 게 생겼다거나, 뭐 뇌 종양이 생겼다거나, 그런 특정 질병 자체가 이제 뇌에 손상을 일으키면 치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외부적인 손상, 뭐 뇌를 다쳐서 뇌가 직접적인 손상을 받으면 치매를 일으키겠죠, 그죠? 치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퇴행성 질환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퇴행성 질환은 사실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위험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다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겹치면서 서로 같이 작용을 해서 이런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요. 몇 가지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해서 이제 이른 나이에 생기는 알츠하이머병이죠. 65세 이전에 심지어는 뭐 40대에도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발성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보는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생긴 알츠하이머병. 이것도 사실은 유전적으로 어떤 위험 인자가 일부 밝혀진 게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치매 위험도가 조금 높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 현상 자체. 사실은 노화 현상 자체도 큰 위험 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겠죠, 그죠? 지금까지 알려진 치매의 후천적인 요인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것들일 겁니다. 심혈관계 질환, 뭐 고혈압을 갖고 있는 거, 동맥경화가 있는 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거, 고지혈증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이 있어도 사실은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다음 생활 습관에서 뭐 술을 남용하는 사람들, 약물을 남용하는 분들, 비만, 흡연, 영양결핍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부 외상을 계속해서 받는 경우, 또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치매로 진행하는 그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요, 치매 발병 과정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가 이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될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발생을 해서 어떤 뇌의 병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병리적인 변화 때문에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치매의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치매의 원인 질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을 써놨는데요. 제일 흔한 게 앞에 나오는 퇴행성 장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런 병에는 뭐 알츠하이머병, 레비 소체 치매, 파킨슨병, 뭐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퇴행성 장애만큼 중요한 게 또 뇌혈관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성 치매가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몸의 전반적인 몸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 그걸 이제 대사장애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감염증, 뭐 에이즈라든지 뇌염이라든지 뇌수막염, 그다음에 약물 중독이라든지 중금속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중독. 그 외에 이제 외상으로 뇌 손상을 받았을 때도 치매가 올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정상압수증, 뇌종양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병이 제일 흔한 치매의 원인입니다. 되게 한 50%, 많게는 뭐 70%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치매 환자들이 한 50, 60%, 반 이상이 그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생기는 치매입니다. 그 알츠하이머 병은 독일의 의사인 뭐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치매 환자들을 처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학계에. 그 알츠하이머 병에 생기는 그 병적인 어떤 그런 뇌에 생기는 소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밀로이드 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알츠하이머 병 앓는 사람들을 이렇게 뇌 해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점처럼 이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이렇게 막 침착이 되는 겁니다. 뇌 속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염증 작용도 일으키고, 산화 손상이라 그래서, 이제 뭐, 유리기 손상이라 그러죠. 뭐 그런 어떤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그래서 이런 작용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경섬유 매듭이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뇌세포 안에 꼭 이런 그 실처럼 된 매듭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인데요. 이게 실제로는 타우 단백질이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알츠하이머병 앓는 환자들의 뇌세포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뇌세포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뇌세포 속에 이렇게 신경섬유 매듭이라는 이런 것들이 꼭 실처럼 쭈글쭈글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그 뇌 바깥쪽에, 뇌세포 바깥쪽에는 아밀로이드 판이라는 게 이렇게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적되는 게 특별히 이제 어떤 부위에 많이 처음부터 축적이 되냐면 그 해마 부위와 측두엽입니다. 그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가 병이 진행하면 이런 부위들이 좀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더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아까 나왔던 그 아밀로이드 판 같은 게 형성 안 되게 뭐 연구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의학자들이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지금 그 알츠하이머 병에 쓰는 치료가 뭐냐면 이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뇌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드시면 그 뇌세포 자체가 손상받는 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남아있는 세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남아있는 세포들의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여줘서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런 병이 안 생기도록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보면요. 정상적인 분들은 뇌가 이렇게 꽉 찬 것 같죠. 꽉 찬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 병이 되면 이렇게 뇌가 성글성글해지는 거죠. 이제 볼륨이 줄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치매의 원인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뭐 한 20% 내지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그 알츠하이머 병 다음으로 흔하고 중요한 치매의 원인 질환입니다. 그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혈관의 문제로 해서 생기는 치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혈관이 터지는 경우, 막히는 경우. 되게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경우 뇌출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뇌혈관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심장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목을 통해서 뇌로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거죠. 심장이 모든 혈액을 다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 부위에 여기 이제 특정한 이제 뇌출혈이 생긴 이제 CT 사진입니다. 보면 안에 하얀 부위 이런 게 이제 출혈이거든요. 그 CT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생기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요 부위입니다. 뇌의 깊숙한 곳에 이렇게 출혈이 생겼죠. 거기에 이제
미세혈관의 출혈이 생긴 건데 보면 여기 혈관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터져서 피가 막 뻗쳐나온 거죠. 그 혈관이 왜 터지냐면 대개는 동맥경화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맥경화가 되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혈압이 이 혈관은 신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오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주고 또 수축이 필요할 때는 수축돼주고 이런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축성이 사라지고 딱딱해지죠. 그 다음에 좁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생기면 이런 뇌출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해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뇌출혈로 인한 치매가 되겠고요. 또는 이제 뇌출혈이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 때문에만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제 혈관이 기형입니다. 기형.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혈관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부위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부위가 약합니다. 혈관이 약해서 이렇게 터지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지주막 가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병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뇌 손상 때문에 이제 치매 증세를 앓으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경우죠. 막히는 경우는 이제 뇌혈전증과 뭐 뇌색전증 이렇게 뭐 사실은 좀 어렵게 써놨는데 그 뇌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요. 혹 뇌혈관 자체가 동맥경화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제 심장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대동맥이라든지 이런 큰 혈관에서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전 같은 게 만들어져 있다가 혈전이라는 거는 피딱지입니다. 피딱지. 그죠? 피가 엉겨 붙어서 있는 피딱지 같은 것들. 그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뇌세포로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 그걸 이제 뇌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둘 다 어느 부위에 뇌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혈관이 이렇게 가다가 파란 부위에 가서 막혔죠. 그죠? 그래서 이 파란 부위는 피가 안 가서 이렇게 파랗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파란 부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뇌세포가.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인데요. 퇴행성 치매는 서서히 나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빠지는데 혈관성 치매의 특징은 계단식으로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증세가 생겼다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거나 혹은 또 뇌졸중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뇌졸중 생긴 부위가 크지 않으면 조금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다시 뇌졸중이 재발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경과를 보이는 게 다발성 경색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뭐 여러 군데 뇌졸중이 흰 데가 아주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한 군데 처음에 생겼을 때 증세가 생겼다가 또 유지되다가 또 이런 데가 생기면서 또 증세가 더 나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뇌졸중이 한 번만 생겼는데 또 치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뇌 중에서 우리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장하는 부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가 뇌 깊숙한 곳에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노란 화살표로 된 부위가 이제 기저핵이라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부위들은 이제 뇌 피질에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 하는 것들을 종합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가 생기는데요. 조그마한 뇌졸중이죠. 화살표의 부위를 보시면 그죠? 근데 이런 조그마한 뇌졸중의 한 번으로도 사실은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단식이 아니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에 그냥 확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의 경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흔히 보는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아주 뭐 좁쌀처럼 조그만 그 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미세 혈관들이 조그만 혈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위에 이제 조그만 뇌졸중 미세 혈관이 막혀서 점처럼 보이는 뇌졸중은 그래서 그걸 이제 소공성 뇌경색이라고 하거든요. 소공성. 근데 이런 것들은 증세가 없이도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뇌경색이라 그러면 되게 이제 마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반씩 마비가 온다거나 뭐 언어장애가 온다거나 그런 걸 우리가 떠올리는데 너무 작은 부위면서 아주 큰 기능을 안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뇌졸중이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증세를 모르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조그만 뇌졸중이라도 반복해서 여러 군데 반복해서 많이 생기면 결국은 이게 치매 증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소혈관 질환에 의한 그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 이런 경우는 경과가 어떠냐면 여기 그림에 나오죠.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퇴행성 치매에서 서서히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외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퇴행성 치매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전축두 변성이라고 그래서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두엽과 축두엽이 많이 이제 변성이 생기는 종류의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하고 사실은 조금 비슷한데 증상은 많이 다릅니다. 증상은 많이 다른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 비슷한데 생기는 부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엽 아까 말씀드린 뇌 앞쪽에 있는 부위, 그 다음에 그 옆쪽 중에서도 축두엽 중에서도 조금 앞쪽 그쪽 부분이 많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는 그 알츠하이머 병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생기고 그 모양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앞에 보세요. 그 빨간 부위가 전두엽이거든요. 이 전두엽 부위랑 이 보라색이 축두엽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부위인데요. 그 중에서 조금 앞쪽 이런 데가 이제 변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뇌를 해부한 걸 보면 앞쪽하고 이쪽이 조금 더 위축돼 보이나요? 그렇죠. 그죠? 조금 더 쪼그라들어 보이죠. 뒤쪽은 비교적 뇌가 이렇게 좀 차 있는 느낌인데, 그죠? 이런 식의 변성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검사를 해보면 앞쪽이 이렇게 텅 비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건데요. 그 MRI 검사에서 앞쪽이 이렇게 많이 그 위축이 돼 있죠. 쪼그라들어 있죠. 그죠? 뒤쪽에 비해서. 뒤는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이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이제 우리 그 사회적인 그 사고라든지 추상적인 생각이나 혹은 충동을 억제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부터 좀 그 기억력 장애보다는 뭐 성격 변화라든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충동을 조절 못 한다든지 뭐 그런 증세가 먼저 생깁니다. 또 이제 언어 기능의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던 분인데 말을 막 떠듬기 시작하거나 그 용어를 못 찾죠. 그래서 그거 뭐 전라도 말로 거시기가 거시기하다. 그리고 뭐 경상도 말로 그게 그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이 용어가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용어를. 또 이제 또 전축두 변성만큼 또 많은 치매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레비 소체 치매라는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제 이런 분들의 뇌세포를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루이 소체라고 해서 이런 뇌 신경 속에 생기는 이상한 이 침착되는 물질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현미경상에서.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의 병이 보니까 증상이 비슷하고 또 병의 기전이 일치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레비소체 치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레비소체 치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파킨슨 증상이 치매하고 같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분이죠. 이렇게 이제 손이나 머리를 떨면서 종종 걸음을 걷고 그다음 잘 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 느리고 꾸부정한 자세가 되고 뭐 이런 분들이 파킨슨 병인데요. 이런 파킨슨 병에서 보이는 이런 증세들이 같이 보이면서 치매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의 잦은 변동. 뭐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의 집중을 잘해서 잘 깨어난 것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또 뭐 그 전혀 집중을 못하고 멍하게 계신다거나 혹은 또 생생한 환시, 헛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이. 뭐 없는데도 뭐 누구랑 같이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증상이 또 동반되고 렘 수면장애라 그래서 수면장애 중에서 이런 분들 있죠. 뭐 자다가 꿈인데 꿈을 이제 잠꼬대는 누구라도 조금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잠꼬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꿈에서 싸우는데 실제로 막 옆에 자는 사람을 때리는 거죠.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치료 가능한 치매입니다. 근데 이제 치료 가능한 혹은 조절 가능한 치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전체 치매 5%라고 써놨죠.
이제 구분을 해보면 우울증 같은 것들, 뭐 이제 그 우울증을 치료하면 그죠? 이제 치매가 좋아질 수가 있고요. 약물이나 독극물 중독, 그다음에 이제 뇌종양이나 뭐 수두증 이런 것처럼 공간 점유성 병변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딱딱한 이 두개골에 쌓여져 있으니까 부피가 늘어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 안에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부피를 늘게 하는 어떤 병변이 생기면 이 뇌를 압박해서 이제 치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를 제거를 해주면 다시 이제 압박이 없어지니까 압박이. 그래서 이제 증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아까 잠깐 보신 거랑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이게 이제 경막하 출혈이라고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뇌 손상 받고 난 후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그 이제 그 뇌 손상으로 인한 출혈 같으면은 다칠 당시에 생기는 경우 많죠. 사실은 대부분. 근데 때로는 이제 다칠 당시에는 크게 증세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출혈이 자꾸 쌓이는 거죠. 점점.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매 증상 외에 다른 증세도 되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보행이 조금 느려지고 이상해진다거나, 뭐 소변 같은 걸 가리는 게 힘들어진다거나, 뭐 그런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걸 빼내주죠. 빼내줍니다. 빼내주면 이렇게 이제 증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CT 사진인데 여기는 하나는 하얗게 보이고 하나는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출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급성기 출혈은 이렇게 희게 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하면 색깔이 이제 점점 옅어집니다. 출혈이 특징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급성기 출혈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그 사이에 출혈이 계속 보이면서 증세를 유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치료할 수 있는 병 중에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두증이라는 건 뭐냐면 뇌에 물이 찬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은 정상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 이게 까만 부위가 뇌실이라는 데거든요.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 데인데 굉장히 커져 있죠. 그죠? 커져서 이제 뇌에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뇌 조직을 압박하겠죠. 압박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뭐 일종의 수술인데요. 여기 보면 뇌실에 이렇게 관을 꽂아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을 꽂아서 이제 복강 내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제 길을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뇌실이 이제 크기가 줄면서 이제 압박이 좀 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아까 엽산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저희가 피 검사를 하거든요. 치매 환자분들이 오면 엽산이 농도가 피 속에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2번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엽산 같은 게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브로콜리라든지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 상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렌지, 땅콩이나 이런 그 다음에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콩,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B12번이라고 해서 채식만 하면 안 되죠. B12는 이제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12가 많은 거는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굴, 뭐 그 다음에 가금류, 그러니까 오리나 닭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육류, 뭐 이런 것들 속에 B12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